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독특합니다. 내수에는 특히 대면 소비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그에 따라 이 대면 소비에 기댄 여러 업종과 그 종사자들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교역량은 좀 다릅니다.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가 글로벌 교역량을 빠르게 회복시켰고 덕분에 수출에 기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3차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도 최신 수출 지표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수출 상황이 얼마나 탄탄한지 또 그 수치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출부터 좀 상황을 보면요. 12월 들어서 이제 열흘 간격으로 끊어져서 나오는 수출 지표들을 보면 20일까지의 수출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증가 폭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올 30일, 그러니까 1월 1일에 나오겠죠. 이때 나올 지표는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20일까지 이제 수출 실적이 한 1.2%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예. 조빌스가 이제 0.5일 작년에 비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낮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20일부터 이제 연말까지 연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조빌수가 하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최근 금융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이제 12월 수출이 한 500억 달러에 육박을 해서 8.6% 정도 이제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수치인데요. 네. 반도체나 IT 이런 거는 이제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가고 특히 이제 요번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을 했던 무선 통신기기 분야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해서 수출 이제 증가폭이 상당히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출 호조세가 이제 이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과거로 3, 4월처럼 크게 꺾이느냐 이제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코로나19 상황도 중요할 테니까 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수출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 반도체가 역시 올 한 해 내내 우리 수출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디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돌아와서 오히려 뭐 지금이 반짝 상승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내년에 반도체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식의 전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는 이제 당초에 반도체 수요도 크게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시대에서 비대면 사회로 이제 전환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공급 측면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3사가 한 90%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과거와 달리 치킨 게임 대신에 공급을 조절하는 쪽으로 이제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가 내년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공급이 이제 수요에 크게 못 미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러다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폭등할 거로 예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선택이 좀 의아한데요. 이게 뭐 이렇게 시장에서 앞으로 수요가 디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으면 분명히 이 산업 최전선에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보다 훨씬 먼저 이 사이클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디램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걸까요? 예,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급을 조절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업계 1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이제 신규 주주 전환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램 시장에서 이제 안정적 수익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좀 줄이고 투자를 줄이면서 이제 수급 불균형을 통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자 이제 이런 전략을 이제 취함으로써 네. 수익을 확보한 걸 이제 배당을 이제 늘려가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또한 이제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텔 낸시 플래시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D램에 투자할 여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상태에서 굳이 SK가 투자를 늘려갈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이런 이제 SK하고 삼성전자가 투자가 올해보다 이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네. 가격이 또 다시 이제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에도 두 회사의 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서요. 사실 그동안 꾸준히 안 좋다 소리가 많이 나왔던 업종이었는데 자동차도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수출에 꽤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전기차 수소차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부품 관련해서 강세를 보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LG전자는 최근에 또 전기차 사업 진출도 선언을 하기도 했고 전기차 관련해서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내년에도 좀 전기차 쪽의 전망을 좋게 보십니까? 어때요? 예, 지금 뭐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인데 예.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으로 이제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전기차, 특히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제 이 시장이 커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제 전기차를 2024년부터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이 분야에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이제 경쟁은 또 심화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또 더 큰 경쟁에 부딪힐 거로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우리 LG나 삼성, SDI 우리가 이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애플의 전기차를 마그나에 이제 맡길 거로 이제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그나와 이제 그 합작 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제 LG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애플이 이제 사실은 LG에서 생산하는 같은 종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마그나하고 이제 LG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사실 이제 거기 배터리도 애플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다가는 몇 년 뒤에는 LG를 IT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로 불러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예, 그럴 모르겠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기차 이야기도 이 정도로 해보고요. 자, 다시 좀 시야를 넓혀서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뭐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반도체나 전기차, 뭐 앞서 거론한 이런 업종들을 제외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제조업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죠. 뭐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뭐 이 제조업 전반을 둘러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가장 크게 이 경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또 코로나19 뭐 국내 확진자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도 뭐 악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이거를 잡지를 못한다면 큰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고 경제 시스템 자체에도 이제 지금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변이도 그렇고 이제 백신 확보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 제조업 전망 지수가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이 이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제 PSI 조사를 보면은 내년 1월 전망 지수가 12월에 이제 121이었었는데 102까지 떨어지는 거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수 수출 생산할 것 없이 다 두 자릿수 이상 이제 떨어질 거로 이제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수출이나 뭐 상승세를 이어가던 것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비스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이제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이 이제 타격이 적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 지수가 낮아지는 걸 보면 제조업도 이제 큰 타격을 받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좀 내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조업 안에서도 이 업종별로 또 기업의 규모별로 타격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데는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인 중소기업, 전반적인 제조업에서는 꾸준히 타격을 입혔고 특히 업종별로 큰 타격을 받은 곳들도 있는데 중소기업들 설문조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10곳 중에 9곳이 내년에도 업황이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내년 수출을 이제 비관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뭐 물론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더 침체될 거라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고, 예. 이외에도 이제 그 물류 애로라든가 환율 문제를 지금 꼽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부양책으로 9천억 달러 이상의 이제 부양책을 실시할 거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계부채라는 금융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자산 버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를 하길 여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 한 1,50원 그 금방까지 이제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에는 이제 고급화 전략이나 가격 차별화 전략이 좀 약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또 한해지 같은 이제 거기에 들은 이제 비율도 보면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환제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내년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다른 회복 속도와 다른 충격 이거를 어디까지 보전을 해서 기업들을 살려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가 좀 전문가분들마다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뭐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의 중앙은행 혹은 정부의 행보를 보면 뭐 특정 업종, 특정 산업군을 잘 골라내서 옥석을 가르기 작업에 나섰다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많은 기업을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지금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하나는 이제 이런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해서 다시 이제 경기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내년에 이제 변이가 확산이 되고 지금보다 더 뭐 1,200명 어떤 때는 뭐 5,000명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예. 하루 일일 확진자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구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자체 시스템을 보존하는 정책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이제 신중하게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봐서 내년에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더 확산이 되고 경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연장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건 옥석 가리기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 그렇죠. 그 정책이라는 시스템 거죠.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예. 그 반면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세로 들어선다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분명히 이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거를 기회로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관건이죠. 근데 네. 지금 이제 1,200명도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변종 코로나도 지금 국내로 상륙했다는 이런 이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갔다면 내년에 이제 기저 효과나 경기 회복 효과를 통해서 한 2.8%, OECD가 그렇게 전망을 해죠. 그래서 예. 최소한 2.5% 이상의 성장을 할 거로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지금 더 악화된다면은 올해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 2년 연속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상황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